사회적 지위를 두고 벌이는 게임. 모든 과장된 언행의 배후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다. 언제든 대체될 수도 있고 잉여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말이다. 어느 브랜드 전문가가 강연을 하면서 청중들에게 모두 일어서라고 주문했다. 그런 뒤 절반을 다시 자리에 앉게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지금 서 있는 분들을 보세요.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 47%는 기계로 대체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안심해서는 안 되죠.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부터는 서 있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문가라는 그도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을까? 자신 역시 대체될 수 있다는 생각 말이다. 어쩌면 그 사람이야말로 기계가 가장 쉽게 대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불안한 청중들에게 항상 동일한 메시지로 두려움을 파는 것이 전부였으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말을 듣는다.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에서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정체해선 안 된다고. 거울나라의 앨리스에서 그 자리에 있기 위해 미친 듯이 달려야만 하는 붉은 여왕처럼 우리 역시 치열함을 강요받는다. 그러지 않으면 점점 늘어나는 패자들의 무리에 줄을 서게 되니까. 시스템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 더 이상 불러주지 않는 사람, 아무도 동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어떤 통계에도 등장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존재가 너무 미미한 나머지 나열되는 숫자 중 하나로도 등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인가? 유령, 그림자, 방황하는 암흑의 숫자,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달린다. 남들보다 한참 앞서가야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채찍질을 받으면서 성공의 사다리에서 가장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다. 나는 너희들보다 사회적으로 훨씬 높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플러는 이를 서열주의라고 불렀다. 서열주의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에게 악수를 청하는 방식, 어떤 사람을 지나치면서 그를 바라보는 방식, 당신이 질문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 방식, 당신이 방에 들어설 때의 태도, 다른 사람들의 말에 참견하고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해석을 달아주는 방식 등등이다.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태도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상대보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믿는다.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승자이고 그런 상황에서 당황하는 사람이 패자라고. 참 당혹스럽기 그지없는 말이다. 친절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친절한 대우를 받아야 하지 않는가? 그러나 당신도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인사를 했는데 그 누군가가 당신에게 전혀 대꾸를 하지 않는 경우 말이다. 만일 이런 일이 연달아 3번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을 품게 된다.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상대가 내 인사에 답하지 않음으로써 나를 무시했다는 점을 감지한 것이다. 서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은 일종의 결투처럼 보인다. 이때 한 가지 법칙이 있다. 먼저 인사하는 자가 진다는 사실 말이다. 이처럼 사회적 지위를 두고 벌어지는 게임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상세하게 언급할 것이다.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태도, 즉 겸손함은 바로 그 사회적 지위를 두고 벌이는 게임을 무산시키는 시도의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게임의 룰은 물론이고 별다른 고민 없이 이 게임을 벌이는 사람들을 이해해야 한다. 권력을 의식하며 타인을 자기 뜻대로 다루는 걸 좋아하는 그들이 지위를 두고 유치한 게임을 벌이는 것을 알아차리고 유유히 그 게임에서 걸어 나오려면 말이다. 조용히 이기는 겸손한 능력자들.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들 하는 것에는 대개 3가지 단점이 있다. 첫째, 그 방법이 정말 성공하게 만들어줘? 그냥 성공했다고 느끼게 해주는 거 아니고?
라는 의심을 종종 산다는 점이다. 그러나 참 모순적이게도 성공할 수 있다는 그 무해한 행복감을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간다. 무엇을 하든 오래 지속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권력자들은 자신에게 반박하지 않는 성실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즐긴다. 어떤 일이 실패하기 시작하더라도 그들은 반박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모든 일을 성공하는 방법으로만 접근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 인생을 편히 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성공 강박을 지닌 사람들과 마음 편히 일상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을까? 당신은 그러고 싶은가?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승자의 사다리에 올라타 파티를 여는 인생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의기양양함을 뽐내는 그 모든 상황들이 불편하고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의지박약하고 미미한 인물인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성공을 내세우지 않는 이들 중에도 자신에게 거는 기준이나 요구사항이 분명하고 엄격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그들은 목표가 있으며 그 목표를 능히 달성하기도 하지만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해낸다. 그저 담담하게 자신이 하려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들은 성공을 부르짖지 않지만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이며 승리하려고 하지 않지만 결국 이기는 사람들이다. 누군가는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려고 앞장서느라 바쁘지만 그들은 오히려 뒷자리에 머무는 것을 택한다. 남들이 자신의 공을 알아차리지 못해도 크게 개의치 않으며 오히려 그걸 더 편안히 느낀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하고 그 가치를 스스로 높여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에는 이런 바람이 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깊고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바람.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바람. 타인보다 월등하게 높은 곳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땅에 발을 딛고 서서 남들과 더불어 잘 살고 싶다는 바람 말이다. 바로 이런 바람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와 관점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런 태도와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숨은 강자들. 많은 것을 이뤄냈지만 나서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자유로운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성공을 드러내지 않는 한 방해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지는 않아도 하나의 분명한 이유가 된다. 그들은 자신에게 감탄하는 사람도, 자신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자신의 삶에 끌어들이지 않는다. 그러니 이들의 성공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없다. 그들은 그저 차분하고 평화롭게 자신에게 중요한 목표를 추구할 뿐이다. 히든 챔피언이라는 용어가 있다. 독일의 경영학자이자 경영 컨설턴트인 헤르만 지몬이 자신의 저서 히든 챔피언에서 이야기한 개념이다. 그는 세상에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숨은 강자 기업들의 특징을 세상에 알렸다. 그들을 면밀히 관찰한 뒤 무엇이 그들의 놀라운 성과를 가능하게 만들었는지를 밝힘으로써 활발한 논쟁에 불을 지핀 것이다. 그 전까지 히든 챔피언들은 간과되거나 심지어 무시되어 왔다. 그들은 떠들썩하게 성과를 내보이거나 멋지게 출사표를 던진 기업이 아니라 작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묵묵히 자리를 잡은 조용한 기업이었으니까.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매우 영리하게 경영할 뿐 아니라 신뢰할 수 있고 또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이었다. 다만 눈에 띄지 않았을 뿐. 물론 책으로 소개된 이후 상황은 바뀌었다. 히든 챔피언들은 세상에 알려졌고 그들의 성공은 세계적으로 회자되었으니 말이다. 히든 챔피언들은 미술, 음악, 기술, 교육, 과학, 행정 등 다른 분야에도 수없이 많다. 그리고 숨어있는 그 많은 강자들이 각자 자기 분야에서 맡은 일을 잘 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그들이 굳이 떠들지 않아도,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우리 일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무대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보다 히든 챔피언들에게 더 관심이 간다. 그들은 자신의 성공을 애써 낮추고 자신의 약점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냥 그런 겸손함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이다. 나는 내가 나약하고 불확실하다고 느낀다. 나는 내가 강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훤히 조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어쩌면 나는 이런 점 때문에 성공한 것인지도 모른다. 배우 조디 포스터. 슈레더에게 없는 한 가지. 2005년 독일 연방의원 선거가 있던 날 저녁, 핵심 정치인들이 모여 논쟁을 벌이는 일명 코끼리 라운드 TV 토론에 참여한 게르하르트 슈레더 총리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연합이 제1야당을 차지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바람에 쓰라림을 꾹 참아야 했을 텐데도 말이다. 당시 슈레더의 경쟁자였던 우니온의 앙겔라 메르켈도 단독 정부 구성에 충분한 표를 얻지는 못해서 자유민주당과 연합정부를 수립했다. 어쨌든 우니온이 가장 강력한 당이었기 때문에 메르켈이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슈레더는 이 사실을 무시하고 자신이 승자라고 선언하고 있었다. 모두가 당황한 가운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 외에 그 누구도 정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 외에는 그 누구도 말이죠. 여러분은 메르켈이 총리가 되는 회담 제안을 우리 당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의 말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선거 결과가 어떻든 독일인들은 메르켈이 아니라 나를 총리로 원한다.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세련된 방법은 분명 있다. 슈레더의 그 같은 태도는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그의 아내인 도리스 슈레더 케프의 말처럼 너무 선동적이었다. 슈레더 자신도 며칠 후 이렇게 표현했다. 썩 좋은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꽤 이례적인 자기 비판이었다. 그는 총리로서의 자질은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겸양의 미덕은 갖추지 못했다. 2005년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5월에 3인당은 그들의 첫 텃밭이라 할 수 있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의의 선거에서 놀랍게도 패배했다. 선거 당일 저녁 3인당의 원내대표는 그들의 연합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더 이상 얻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승부수를 던졌다. 바로 의회를 해산하고 1년 뒤에 예정되어 있던 선거를 가을로 앞당겨 다시 치르기로 한 것이다. 슈레더는 다시 한번 링에 올라갔고 열정적으로 선거 캠페인을 펼쳤다. 과도한 자신감으로 스스로 강력한 지도자라고 내세우며 독일을 안전한 미래로 이끌 것임을 강조했다. 결과는 썩 좋지 못했다. 독일은 새로운 총리로 메르켈을 선택했다. 더 솔직히 말해보자. 슈레더는 과장해서 떠벌리기를 좋아했고 반대로 메르켈은 객관적이고 다분히 냉정하게 행동했다. 그녀는 분명 청중을 감동시키는 격정적인 연설가는 아니다. 당신은 더 심했다. 많은 이들이 우니온 연합에서 김일년이 탈퇴한 원인은 그녀가 지나치게 무색무취하기 때문이라고 불평했다. 실제로 김일년 소속 정치인들이 당시 그녀를 정리하기 위해 모임을 가졌다고 TV 토론의 진행자였던 니콜라우스 브랜더도 털어놓은 바 있다. 게르하르트 슈레더가 이런 사정을 놓칠 리가 없었다. 그러나 앙겔라 메르켈은 흔들리지 않았다. 코끼리 라운드에서 그녀는 차기 정부를 이끌 의도가 있다는 인상을 풍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부족했던 자신을 반성하는 조연의 역할에 머무는 것처럼 보였다.
독일에서 활동하는 그 어떤 정치인도 앙겔라 메르켈처럼 혹독하게 과소평가받지는 않았다. 그녀는 기독민주당의 원내대표, 환경부 장관, 당수였지만 스스로 나서서 그 자리를 쟁취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가 부상하게 된 것은 전임자와 경쟁자들이 자기 발등을 찍고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업무를 이어받은 뒤에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다. 사람들은 그녀가 총리 자리에 올라 선서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녀에 대해 과소평가하는 일을 멈췄다. 지금의 메르켈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힌다. 독일에서는 한때 슈레더가 누렸던 것보다 더 많은 인기를 얻기도 했고 가장 선호하는 정치인 목록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메르켈은 겸손을 선호한다. 신중하기로 유명한 영국 언론사의 특파원 앨런 포스터의 평가다. 메르켈은 앞에 나서지 않고 소박하게 행동했고 문제에 집중하고 매우 현실적이었다. 게다가 자신의 의도를 쉽게 드러내지도 않았다. 이 역시 겸양의 태도에서 중요한 측면이다. 그녀는 확언을 거의 하지 않았다. 섣불리 자신의 생각을 공표하거나 모든 일에 앞장서는 일도 없었다. 슈레더와는 확연히 다르게 말을 아끼고 장관들에게 현장을 맡겼다. 또한 그녀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수많은 위기로부터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지 다 알고 있는 듯한 인상을 결코 풍기지 않았다. 하지만 메르켈의 이런 면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작용할 때가 많았다.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녀를 도운 뭔가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겸손하고 과장하지 않는 태도다. 레이캬비크의 아웃사이더 시장. 특별한 겸손의 방식을 보여주며 정치활동을 했던 한 남자를 소개해 보려 한다.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의 전 시장 연 그나르의 이야기다. 그가 시장으로 선출되기 전 아이슬란드는 보수주의자 손에 쥐어져 있었다. 정치인들은 모든 경제 규제를 폐지했고 그로 인해 불과 수년 만에 엄청난 돈이 몰려드는 금융의 중심지로 변모했다. 이 나라의 변화는 성공적인 모델로 보였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가 불어닥치며 돈이 신속하게 다시 사라져버렸을 때 아이슬란드는 그 어떤 나라보다 큰 타격을 입었다. 뉴욕에서 리먼 브라더스가 붕괴한 지 일주일 후 아이슬란드의 대형 은행 3곳이 무너졌다. 국민 총 생산의 10배가 넘는 부채가 생겼다. 나라는 파산했고 국민도 파산했다. 정치인들은 신뢰를 완전히 잃은 상태였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레이캬비크의 시민들이 무정부주의 초현실주의자를 시장으로 선출한 것이다. 윤 그나르는 예술가였고 코미디언이었으며 펑크족이었다. 그는 상당히 이색적인 프로그램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했는데 수영장에서 무료로 수건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했고 아이슬란드 농부라면 누구나 무료로 양 한 마리를 호텔에 데려갈 수 있는 권리를 제공했다. 그가 속해 있던 당은 자칭 최고당이었는데 원래는 아이슬란드 정치를 풍자하기 위한 곳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말만 따라 재미로 시작한 일이 진지한 일이 되어버렸다. 첫 번째 설문조사에서 최고당은 0.7%의 지지를 얻었는데 그나르는 이를 산사태와 같은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때만 해도 그는 자신이 어떤 정치적 산사태를 불러일으키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나르는 언제나 아웃사이더였다. 그는 정신병동의 간호사였고 택시 운전사였으며 콧물이 떨어지는 코어라는 펑크 밴드의 베이스 연주자였다. 사람을 쓰러뜨리게 할 만큼 유머 감각도 탁월했던 그는 금세 아이슬란드의 유명 인사가 되었지만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유명세를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버렸다. 아이슬란드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우유 한 병만 사도 유명해지죠. 정말 놀라운 것은 그가 수도의 시장으로 선출되었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가 공직을 행사하는 방법이었다. 그는 매우 실용적이고 책임감이 있었다. 또한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 채 공직을 맡게 되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전에 집권했던 보수당의 시의원들은 그를 맹렬히 공격했는데 어떤 이는 이런 말도 했다. 우리는 현실을 잘 아는 시장을 원하지 바보 같은 시장을 원하지는 않는다. 그날의 시장은 이런 비난에 대해 매우 공손하게 답했다. 매우 애석하게 생각하지만 그 같은 판단은 정확하게 맞다고 말이다. 그는 자신이 마음속에 그렸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는 한편 유쾌한 활동도 많이 보여줬다. 최고당은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될 상대 정당에게 텔레비전 시리즈인 더 와이어를 시청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또한 레이캬비크에서 가장 뚱뚱한 고양이를 공식적으로 크리스마스 고양이로 선택하는가 하면 모든 시민이 좀 더 친절하게 인사할 수 있도록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법을 도입하기도 했다. 물론 정치적인 일은 그처럼 흥겨울 수만은 없었다. 세금은 올려야만 했고 직원들은 해고해야 했으며 시에 소속된 부패기업 레이캬비크 에너지는 정상으로 돌려놓아야만 했다. 최고당은 사회민주당과 밀접하게 연계해서 일을 했는데 스위스 일간지 타게스 안자이거는 이런 평을 실었다. 4년 동안 무정부주의자가 권좌에 올라가서 일한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펑크족이 재정을 회복시켰다. 매우 성공적인 연설도 꽤 많았다.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자전거 도로, 근거리 대중교통을 위한 구간 계획, 소외되어 있던 교육과 예술에 대한 지원 등으로 레이캬비크는 긴장이 해소되고 사람들이 들끓는 도시로 재탄생했다. 그리하여 매년 관광객이 20% 증가했다.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재선에 출마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부터 시장직을 딱 한 번만 수행할 것이란 사실을 분명히 했다. 사람들이 다음번 선거에서 당신을 찍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할 때마다 그는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럼요. 찍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임기 후반에 그의 연임을 원하는 시민은 무려 60%에 달했다. 아마 재선에 출마했더라면 분명 당선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약속을 지켰고 최고당은 해산 후 정치 무대에서 사라졌다. 이후 그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아마 그에게는 지금의 일이 더 마음에 들 것이다.